칠흑 같은 어둠이 부산의 밤바다를 삼켰다. 차가운 겨울비가 성남 파도 위로 채찍질하듯 쏟아졌고 갯바위는 날카로운 이빨처럼 해안선을 물고 늘어졌다. 이곳은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극한의 훈련장. 해군 특수전전단 UDT-CL의 지옥주 넷째 날 밤이었다. 메오리바가! 교관의 불호령이 폭풍 우 소리를 뚫고 고막을 찢었다. 훈련생들은 일제히 차가운 갯벌에 머리를 박았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이지은 중사는 미동도 없이 자세를 유지했다. 흠뻑 젖은 전투복이 쇠 갑옷처럼 무겁게 몸을 짓눌렀고 갯벌의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맑았다. 고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각일 뿐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얼음 공주로 통했다. 웬만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감정에 동요 없는 표정, 강철 같은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판단력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동정이나 연민은 사치였다. 오직 목표와 임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일어서! 다시 명령이 떨어지자 훈련생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이지은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교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지은이라는 독종을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보트 들어! 해안가에 놓인 100kg이 넘는 고무보트 IBS를 8명의 훈련생이 어깨에 짊어졌다. 이지은은 맨 앞에서 보트의 무게를 감당했다. 그녀의 앙다문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비와 땀과 갯벌의 흙탕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부터 구보 시작한다. 목표는 5km 전방고지 나고자는 없다. 알겠나? 아! 지옥 같은 구보가 시작되었다. 발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폐는 터질 듯이 아파왔다. 옆에 있던 동료 한 명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이지은은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옮겨 그의 어깨를 받쳐주었다. 그의 눈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그를 격려하고는 다시 앞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냉정함 속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숨겨져 있었다. 1시간 뒤. 마침내 목표 고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교관은 5분의 휴식을 선언했다. 이지은은 숨을 고르며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 아버지 이민준이었다. 작업용 기름때가 늘 손톱 밑에 끼어 있고 쇠를 깎는 소음 때문에 귀가 조금 어두워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 그녀가 UDT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기일마다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던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 딸,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믿는다. 그 말이 지금의 이지은을 만들었다. 지난 휴가 때 부대에 복귀하는 그녀를 배웅하며 아버지는 손에 따끈한 호떡 하나를 쥐어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훈련받다 힘들면 이거 생각하고 힘내. 아버지는 늘 그랬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소박한 진심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 것을 떠올렸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 무심했던 대화가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휴식 끝 전원 집합. 교관의 외침에 이지은은 상념을 떨치고 벌떡 일어섰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얼음 공주의 가면을 쓰고 훈련에 몰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버지의 얼굴에 어렸던 그늘은 안개처럼 짙게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부산의 한적한 공업지대에 위치한 작은 기계 공장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때는 소에 깎는 소리와 인부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먼지 쌓인 낡은 선반, 기계 몇 대만이 어둠 속에서 을씨년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공장 한 구석.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이민준 씨가 낡은 선반 기계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딸 이지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지만 한평생 성실하게 기계를 다뤄온 장인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길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책상 위에는 붉은 글씨로 찍힌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최종 납부 기한 경과, 신용 불량 등록 예정 같은 섬뜩한 문구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는 서랍을 열어 여러 은행에서 온 대출 부결 통지서를 꺼내 보았다. 담보 부족, 신용 등급 미달. 세상은 그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은 2년 전 10년지기 친구처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시작되었다. 공장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가 모든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해버린 것이다. 남은 것은 이민준의 명의로 된 7천만 원의 빚과 텅 빈 공장뿐이었다. 그는 딸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나라를 지키는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의 실패가 짐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신문 한 구석에 끼워진 작은 광고, 급전대출 무담보 당일 승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그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서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오메가 캐피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상냥하게만 들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모아 오메가 캐피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대출 문의 좀... 아, 네,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오메가 캐피탈은 고객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다. 이민주는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남자는 연신 안타깝다는 듯 추임새를 넣으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필요한 서류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다. 모든 것은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처리되었다. 마치 마법 같았다. 고객님, 7천만 원 바로 입금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을 믿으니까요. 그 순간 이민주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자가 나지막이 덧붙인 말을 그는 흘려듣고 말았다. 이자는 아시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으로 입금 완료 문자가 도착했다. 7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늪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해군 특수전전단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지은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딸의 당당한 눈빛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애써 허리를 펴고 굳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결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것은 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필사적인 다짐이자 비참한 거짓말이었다. 백열등 불빛이 그의 지친 어깨 위로 힘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6달의 시간은 지옥의 문턱을 넘어 그 중심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다. 이민준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7천만 원이었던 빚은 복리의 마법, 아니 악마의 주술에 걸린 듯 2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희망은 먼지처럼 바스러졌고 그의 하루는 빚 독촉으로 시작해 빚 독촉으로 끝났다. 아침 6시 어김없이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를 상태에서 간신히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이민준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입금 확인이 안 됐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다. 감정 없는 기계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처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했던 오메가 캐피탈의 실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였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는 어떻게든. 오늘요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민준 씨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이민준은 텅 빈 공장 바닥에 깔아놓은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허망하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의 꿈과 땀이 서려 있던 이곳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몇 안 되던 직원들도 모두 떠나고 이제 이 쇳덩이들 사이에서 소음을 내는 것은 그 자신뿐이었다. 그날 오후 이민준은 마지막 남은 단골의 작은 부품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낡은 선반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끼익 소에 깎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는 듯했지만 그는 억지로 기계에 집중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공장 입구에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장 안까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 그 중심에 선 남자를 본 순간 이민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강태식 오메가 캐피탈의 사장이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의 야수 같은 기운을 다 가리지 못했다. 다부진 어깨와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는 길거리의 흔한 조폭과는 격이 다른 통제된 폭력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강태식은 말없이 공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먼지 쌓인 기계들을 하나하나 훑을 때마다 이민준은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강태식은 낡은 선반 기계 앞에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기계 위에 쌓인 먼지를 쓱 훑었다. 이런 고물로 아직도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강태식이 피식 웃었다. 제가 사장님께 드린 시간이 벌써 6달입니다. 그동안 불어난 이자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그는 이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툭 쳤다. 하지만 그 손길은 쇠망치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2억, 정확히 2억 500만 원. 사장님, 이 돈을 어떻게 갚으실 생각입니까? 이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
공장 구석에서 낡은 용접기를 손보던 박 씨가 겁에 질린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박 씨는 이민준의 오랜 동료이자 공장의 마지막 직원이었다. 강태식의 시선이 박 씨에게로 향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턱짓했다. 거구의 부하 2명이 박 씨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박 씨를 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양옆에 바싹 붙어 서서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아저씨, 괜히 똥물 튀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 양반하고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아저씨 댁이 어디라고 했지? 자식들도 다 컸을 텐데.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용접기를 내려놓고 이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도망치듯 공장을 빠져나갔다. 이민준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에 있던 소의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이민준이 애지중지 닫고 조이던 선반 기계의 제어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내리쳤다. 과직.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어판이 박살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파괴가 아니었다. 이민준의 마지막 희망과 자존심을 부셔버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딱 일주일 드립니다. 강태식은 소의 파이프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일주일 뒤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 고물이 아니라 사장님 몸뚱이가 부서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주 예쁜 따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남기고 강태식과 무리들은 유유히 공장을 떠났다. 이민준은 부서진 기계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공장에서 이민준은 망가진 기계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내 딸 지은이라는 이름에 그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수십 번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맑고 힘찬 목소리. 그것은 이 지옥 같은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소리였다. 요, 우리 딸, 웬일이야, 이 시간에. 이민준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잘 지내시죠? 공장은 바쁘고요. 그럼 아빠야 잘 지내지. 요즘 큰 주문이 하나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쁘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그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딸의 세계는 자신처럼 더럽고 추악한 현실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행이네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당연하지. 우리 딸은 어때? 훈련 힘들지 않고? 힘들긴요. 재밌어요. 그래도 가끔 아빠가 해준 김치찌개가 생각나긴 해요. 김치찌개. 그 평범한 단어가 이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한 지가 언제였던가. 그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빠 왜 말이 없으세요? 아니다. 아빠도 우리 딸 보고 싶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끊을게.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통화를 하다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린 그는 무너진 제어판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딸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명예롭고 강한 세계에 살고 있는 딸.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짐일 뿐이었다. 이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공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그의 뜨거운 눈물을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생각이 독버섯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주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이었다. 강태식이 제시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이민주는 전기가 끊긴 공장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고 앉아 있었다. 어둠은 그의 형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때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낡은 휴대폰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식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는 집요하게 울렸다. 결국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민준 사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공장은 이 꼴이고 하지만 아직 사장님에겐 귀한 자산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민주는 강태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제발. 지금 저한테 애걸복걸할 때가 아닐 텐데요.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특수부대에 있는 예쁘고 튼튼한 따님, 요즘 그런 여자 좋아하는 부자 양반들이 많아요. 빚 갚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딸의 미래를 팔아서 사장님의 현재를 구원하는 겁니다. 나쁜 거래는 아니죠. 차라리 날 죽여. 이민주는 절규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태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죽는 거요.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사장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꽤 되더군요. 3억 원 빚 갚고도 따님에게 유산까지 남겨줄 수 있는 돈입니다. 딸의 미래를 팔든 사장님의 목숨을 팔든 선택은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현명한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끊겼다. 이민주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명한 아버지. 그 말이 독화살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강태식은 그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린 것이다. 한참을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이민주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공장 위층, 그가 기거하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낡은 나무 궤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다. 낡은 사진첩이었다. 그는 촛불 하나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의 첫 장을 넘겼다. 베네쩌고리를 입고 그의 품에 안겨 잠든 갓난아기 지은.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우주가 될지를. 다음 장에는 앞니 빠진 채로 환하게 웃으며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들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아내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지은이 엄마,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사진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과 지은이에게 면목이 없구려. 사진첩은 계속 넘어갔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중학생 지은. 졸업장을 들고 의젓하게 서 있는 고등학생 지은. 그리고 마지막 장, UDT seal 정복을 입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딸의 모습. 이민주는 더 이상 사진첩을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사진 위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자랑스러운 내 딸, 아빠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네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구나.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다 말라버렸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는 촛불 아래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에게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눈물이 다시 차올라 편지지 위로 떨어지며 잉크를 번지게 했다.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지은아, 아빠는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가진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너는 아빠의 인생 그 자체였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으며 나의 전부였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빠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견딜 수가 없다. 못난 아비의 마지막 선택을 부디 용서해다오. 그는 보험금에 대해 썼다. 하지만 그것이 빚 때문이라는 말은 차마 쓸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아빠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이 돈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지은아, 굳세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리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웃고 있을 테니 사랑한다, 내 딸. 영원히.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민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베개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사진첩에서 꺼낸 사진들을 침대 위에 차례대로 펼쳐놓았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UDT 제복을 입은 모습까지 딸의 성장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았다. 마치 딸에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어린 지은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집어들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작은 다락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가난하고 누추했지만 그의 인생 전부가 담긴 공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패배자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딸의 미래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단호하고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이민주는 다락방 문을 열고 밤의 자네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그가 남긴 애틋한 기억들과 비극적인 편지가 고요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붉은 여명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작전은 정점에 달했다. 이지은 중사와 그녀의 5인조 UDT SEAL팀은 적의 해안 경계망을 유령처럼 뚫고 목표 지점 50m 전방 암초지대에 은밀히 도달했다. 칠흑 같은 바다, 차가운 파도, 뼈를 내는 바람,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놀이터와 같았다. 유둘리 전방 10m 경계 병력 확인. 팀원 한 명이 수신호로 속삭이듯 보고했다. 이지은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해안 초소를 훑었다. 2명의 보초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완벽한 표적이었지만 이번 훈련의 목표는 암살이 아닌 침투 및 정보 획득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복잡한 신호를 보냈다. 알파조는 좌측으로 우회. 브라보조는 나를 엄호하며 중앙 돌파. 5초 후 실행. 팀원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이지은의 판단은 곧 그들의 판단이었고 그녀의 의지는 그들의 의지였다. 실행! 이지은의 마지막 수신호와 함께 팀원들은 소리 없이 흩어졌다. 그녀 자신은 한 마리 흑표범처럼 몸을 낮춰 해안으로 접근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그녀의 발이 마침내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아버지가 새벽에 공장 문을 열고 나서는 바로 그 시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적진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동안 그녀 삶의 심장은 멈추고 있었다. 작전은 15분 만에 완벽하게 종료되었다. 가상의 적 통신시설에 폭탄을 설치하고 핵심 군사 지도를 빼내오는 임무였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다. 교관들은 원격 카메라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지은의 냉철한 지휘력과 예측 불가능한 전술 운용은 교본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기지로 복귀하는 고무보트 위에서 팀원들의 얼굴에는 힘든 훈련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한 자부심이 어렸다. 하지만 이지은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고 거대한 태양이 바다를 불태우듯 솟아오르는 장엄한 광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에는 온기가 아니라 서늘한 한기가 스몄다.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독한 피로감 탓으로 돌리며 고개를 저었다. 부대에 도착한 팀은 장비를 정비하고 작전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샤워를 마친 이지은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작전 통제실에서 나온 김영철 소령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UDT 내에서도 호랑이로 불릴 만큼 엄격했지만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 또한 깊어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었다. 이지은 중사, 에네트 소령님. 이지은은 각 잡힌 자세로 격려했다. 그런데 김소령의 표정이 이상했다. 평소의 엄격함이 아니라 무겁고 침통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지은의 보고서를 받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내 사무실로 가지. 불길한 예감이 이지은의 등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김소령의 뒤를 따랐다. 소령 사무실로 가는 짧은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소령은 자신의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듯했다. 이지은은 그의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이중사!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새벽 부산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네! 아베오님께서 돌아가셨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웅궁거렸다. 이지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그 단어들이 해체되어 의미 없는 소리의 파편으로 흩어졌다.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주에도 통화하지 않았던가.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큰 주문이 들어와서 정신없다고. 무세은! 말씀이신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김소령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자택에서 발견되셨다고 한다. 자택, 공장 위 다락방, 그 초라하고 추운 곳에서 아버지가 혼자서. 그 순간 이지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날카롭던 초점이 흐려지며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 창백한 밀랍 인형처럼 변해갔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지난 휴가 때 보았던 아버지의 깊은 눈가주름, 괜찮다며 손살에 치던 모습, 따뜻한 호떡을 쥐어주던 거친 손,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마치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굳건히 바닥을 지탱하고 있던 다리가 후들거리며 꺾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붕괴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꿍!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독한 지옥주 훈련에서도 단 한 번 보인 적 없던 나약한 모습이었다. 마침내 얼음장 같던 그녀의 목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억눌리고 억눌렸던 고통의 신음이었다.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고 원초적인 소리였다. 강철의 여인, 얼음공주라 불리던 UDT seal 최정예 대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를 잃고 길을 잃은 25살의 어린 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소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지금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 강인한 군인이자 가여운 딸이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터뜨릴 수 있도록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그녀의 그림자를 길고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국화꽃 향과 향불 내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다. 영정사진 속에 이민주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몇 년 전 동네 사진관에서 급하게 찍은 증명사진을 확대한 탓에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선량하고 소박한 인품만은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찾아오는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일가 친척은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던 몇몇 인부들과 이웃 주민 서너 명이 전부였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로 조의를 표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민준이라는 남자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의 삶만큼이나 외롭고 쓸쓸했다. 이지은은 상주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검은 상복 대신. 그녀는 아버지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하얀색 해군 특수전전단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의 견장과 가슴의 휘장이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가장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딸의 마지막 효심이자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부대에서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 이후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슬픔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강철로 된 금고를 만들어 가둬버렸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하는 냉철한 이성이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편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수천 개의 파편으로 조각냈다. 아빠가 주는 마지막 선물. 그녀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아버지는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니었다. 그런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면에는 분명 그녀가 모르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장례식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였다. 쾅! 장례식장 문이 누군가 발로 걷어찬 듯 거칠게 열렸다. 정적은 산산조각 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몸에 꽉 끼는 싸구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이었다. 특히 맨 앞에 선 남자. 강태식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값비싼 시계와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교양 없는 천박함과 위압적인 폭력성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술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남아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강태식은 장례식장 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는 텅 빈 조문석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가시는 길이 아주 썰렁하구만. 살아생전에도 참 재미없게 살더니.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를 내며 제단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무례한 행동에 이지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강태식은 이민준의 영정사진 앞에 멈춰섰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장, 빚도 안 갚고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주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는 심지어 영정사진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웃었다. 이지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칼처럼 날카로워졌다. 강태식은 그제야 상주 자리에 서 있는 이지은을 발견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군복 입은 여자가 신기하다는 듯한, 그리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담긴 불쾌한 시선이었다. 오호, 이게 누구야. 말로만 듣던 따님인가 보네. 듣던 대로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구만.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맛을 다셨다. 야! 강태식은 갑자기 박수를 한번 짝 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겁에 질린 조문객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상주가 누구야? 이 죽은 양반 빚 떠안을 사람이 누구냐고.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지은이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제단 옆에서 걸어 나와 강태식과 아버지의 영정 사진 사이에 섰다. 마치 어미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강태식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으로 강태식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내가 이민준의 딸이다. 그 한마디에 강태식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그리고 동시에 어이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제복을 입은 작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조용한 장례식장은 이제 두 맹수가 서로를 마주보는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이지은의 그 한마디는 작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많은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해왔다. 울고 불고 애원하는 사람, 악을 쓰며 덤비는 사람, 혹은 겁에 질려 쥐 죽은 듯이 떠는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상주가, 그것도 새하얀 제복을 입은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 앞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곧이어 강태식의 얼굴에 다시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네가 이민준의 딸이라고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애비 얼굴은 안 닮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런데 어쩌나. 얼굴 예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이지은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다. 내 애비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원금만 7천, 지난 2년간 연체 이제 괘씸죄까지 붙어서. 어디 보자.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하며 과장되게 말했다. 총 2억 5천만 원 되시겠다. 아, 여기 우리가 직접 장례식장까지 와서 조문해주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고. 내 애비 사망보험금이 3억이라고 했지. 딱 맞네. 자, 군소리 말고 돈 내놔. 그럼 이 우울한 파티는 끝내고 조용히 가줄 테니. 강태식의 말투는 시종일관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다. 그는 이지은이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떨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지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가 내민 서류 뭉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액수가 얼마든, 그 계산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식의 말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소리를 지르거나 반박하는 것은 그의 논리에 휘말리는 지심을, 그것은 곧 약점을 보이는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식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좋습니다. 그 돈 드리죠?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강태식이 눈썹을 치켜떴다. 지금 나랑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냐. 아가씨. 이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강태식의 눈을 벗어나지 않았다. 당신과 나 단둘이 승부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 안 되던 조문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식의 부하들도 어처대기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태식은 몇 초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내가 이기면 이 모든 빚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나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서늘하게 빛났다. 하지만 내가 진다면 아버지의 보험금 전액 단 1원도 남김없이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지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적은 폭발적인 웃음소리로 깨졌다. 강태식은 배를 잡고 넘어갈 듯이 웃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그들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모욕적으로 울렸다. 승부, 이 계집애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하하야? 너 미쳤냐? 애비 죽고 나니까 정신이 나갔어. 강태식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이지은을 손가락질했다. 그에게 이 상황은 인생 최고의 코미디였다. 군복 좀 입었다고 진짜 군인이라도 된 줄 아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계집애의 가짜는 객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가씨, 여기가 군대 놀이하는 데인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고. 겁나십니까? 이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도발적인 한마디였다. 강태식의 웃음이 뚝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다. 뭐라고? 그저 여자 하나 상대하는 게 겁나시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은 원래 약한 여자나 노인들한테만 강한 겁니까? 이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강태식의 귀에 속삭였다. 형님, 그냥 해버리시죠. 전현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쪽이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돈도 쉽게 받고 재미도 보고. 부하의 말은 강태식의 오만한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지은의 도발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이 게임을 받아들여 저 건방진 계집애를 완전히 짓밟아주고 돈까지 빼앗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강태식은 다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연극배우처럼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좋아, 꼬마 군인 아가씨, 그 대단한 도전을 받아주지. 내 평생 이렇게 재미있는 장례식은 처음이야. 그는 이지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다. 내 연약한 팔다리가 부러져도 원망은 하지 마라. 그렇게 거래는 성립되었다. 웃음소리는 멎었지만 그 자리는 이제 살벌한 긴장감이 대신 채우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그녀의 눈만이 눈앞에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게 강태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다. 곧 닥쳐올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강태식은 승리를 확신한 도박사처럼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는 문 쪽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뻗었다. 자, 그럼 어디서 두들겨 맞고 싶은지 장소 한번 골라보시지. 바로 여기서 해줄까. 그가 막 몸을 돌리려던 순간 이지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강태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돌아섰다. 왜 도망갈 시간이라도 벌려고, 아니면 무서워졌나? 이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한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이곳은 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신성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폭력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태식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다. 그는 그저 약한 자의 변명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이 당연한 도리를 지키려는 젊은 군인의 모습이 강태식의 야만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우뚝이고 있네. 강태식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아까보다 기세가 죽어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사진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당신의 그 약속을 제 아버지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단 위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와 함께 온 부하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꺼림칙하고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다. 아무리 막 나가는 인생들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 맹세를 어겼을 때 뒤따를지 모를 보이지 않는 업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 역시 망설이고 있었다. 이민준의 선량해 보이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이 섞일지도 모를 약속을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이지은은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심리를 더욱 압박했다. 맹세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당신이 이길 텐데 지킬 필요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논리였다.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곧 패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강태식은 부하들과 조문객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의 자존심이 이성과 두려움을 짓눌렀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이 여자와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성큼성큼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민준의 영정사진 앞에 억지로 섰다.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던 남자가 죽어서 사진 속에서 평온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순간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자신이라는 희미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그는 최대한 불손한 태도로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웅걸거렸다. 됐어. 됐다고. 나 강태식이 저 계집애랑 싸워서 만약에 아주 만약에 지면 빚 다 없던 걸로 해준다고 됐냐. 그는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 말을 뱉어내고는 경멸적으로 고개를 까딱 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식의 무례한 맹세가 끝나기 무섭게 이지은이 행동했다. 그녀는 강태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고 정중하게 전통적인 방식의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태식조차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한 명의 군인이자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바치는 가장 경건하고 슬픈 의식이었다. 이지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그 끔찍한 고통을 이 못난 딸이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눈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결연했다. 슬픔은 이제 분노와 결의로 승화되어 있었다. 이 경건한 의식은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딸 사이의 돈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는 딸의 신성한 투쟁이었다.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이 신성한 드라마에 추악한 악역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찝찝함이 채우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다시 강태식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100배는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밖으로 나갈까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형 집행관의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위협하던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마치 홀린 것처럼 사지로 끌려가는 죄수들처럼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주먹도 오가지 않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과 같았다. 장례식장 뒤편. 병원의 후미진 주차장이 그들의 결투장이 되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에서 풍겨나오는 악취와 낡은 발정이 팬이 돌아가는 소음, 그리고 깜빡거리는 방범등 불빛이 새우산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몇몇 조문객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멀찍이 떨어져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식은 방금 전 재단 앞에서 구겼던 체면을 만회하려는 듯 일부러 더 거들먹거렸다. 그는 우두둑 소리를 내며 목을 풀고 보란듯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과 힘을 과시하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애써 증명해 보이려 했다. 후회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지. 그가 이지은을 향해 씩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허세에 가까웠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팔 하나 부러뜨리는 선에서 끝내줄 수도 있어. 여자라고 특별히 봐주는 거야. 이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싸움에 가장 적합한 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다. 몸의 중심은 낮게, 양손은 가슴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은 공격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 모든 공격을 받아낼 준비가 된 물처럼 유연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방어 자세였다. 그녀의 침묵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강태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이 건방진 년이 강태식은 야수처럼 포효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무기인 육중한 체중을 실은 오른 주먹을 이지은의 관자놀이를 향해 크게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보스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지은의 눈에 그의 공격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크고 요란하지만 빈틈투성이인 아마추어의 움직임. 그녀의 뇌는 수천 시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에 따라 이미 수십 가지의 대응책을 계산해내고 있었다. 모든 일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첫 번째 1초, 강태식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이지은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상대의 힘이 가장 강하게 실리는 거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가장 약한 공간인 그의 품 안으로. 그녀의 왼손이 부드럽게 그의 팔뚝을 감싸며 공격의 궤도를 바깥으로 흘려보냈다. 동시에 회전하는 몸의 원심력을 이용해 그녀의 오른 손바닥이 작지만 강한 충격과 함께 강태식의 콧등을 후려쳤다. 쩍! 둔탁하고 기분 나쁜 파열음이 울렸다. 강태식의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콧대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두 번째 1초,
이지은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강태식의 오른팔 옷깃과 소매를 순식간에 움켜쥐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의 품 아래로 낮게 회전시키며 들어갔다. 유도 기술 중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인 업어치기.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를 지렛대 삼아 강태식의 육중한 몸을 들어 올렸다. 강태식은 자신이 무엇을 당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떴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꿍! 거대한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세 번째 1초, 강태식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지은은 그의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그의 가슴을 무릎으로 강하게 찍어 눌러 움직임을 봉쇄했다. 그리고 방금 전 그가 주먹을 휘둘렀던 오른팔을 잡아채 그대로 뒤로 꺾어버렸다. 팔꿈치 관절이 탈구되기 직전에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암바 기술이었다. 캬! 강태식의 입에서 마침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허세와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남자의 비참한 단말마였다. 정확히 3초.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산처럼 커 보였던 자신들의 보스가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단 3초 만에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이지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태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새하얀 제복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승자의 환호도 패자에 대한 조롱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기계처럼 고요하고 냉정했다. 강태식은 부러진 코와 빠질 듯한 팔의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한 치욕감에 몸부림쳤다. 그가 발버둥 치려 하자 이지은은 그의 팔꿈치에 조금 더 압력을 가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강태식의 비명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지은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사무적인 톤이었다. 약속은 지키시겠죠? 그것은 질문의 형태를 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강태식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 그리고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대답할 힘도 없는 듯 그저 고통 속에서 가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3초의 심판은 끝났다. 무적의 조폭 두목은 땅바닥의 벌레처럼 뒹굴고 있었고 슬픔에 잠긴 상주는 그 위에 서 있는 절대적인 강자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조문객들은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지은은 꺾였던 강태식의 팔을 풀어주고 소리 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행동에는 승자의 여유나 과시가 없었다. 그저 용무를 마친 사람의 간결한 움직임일 뿐이었다. 강태식의 부하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식은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혼자 힘으로 치욕과 고통을 견디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부러진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그의 비싼 셔츠를 적셨고 오른팔은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정신적 패배감이 그의 전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감히 이지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부하들 역시 그녀를 향한 분노나 적개심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듯한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강태식이 이대로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떠나는 대신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만함이 거세된 한 인간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목소리였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폭의 탐욕스러운 광기가 없었다. 대신 깊은 혼란과 자괴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부서진 자존심의 파편들을 긁어 모아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도 해병대 나왔어!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있는 이놈들도 다 군복 입고 훈련받던 놈들이요. 특전사 나온 놈도 있고 수색대 나온 놈도 있고 다 나라 지킨다고 청춘 바쳤던 놈들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차 격해졌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통렬한 자책처럼 들렸다. 그런데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우리가 있을 곳이 없더군. 우리가 배운 건 사람 때려잡고 죽이는 기술뿐인데 세상은 우리더러 머리 숙이고 살라고 하더군. 그게 잘 안 됐소. 그러다 보니 돈 따라, 힘 따라, 정신 차려보니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요. 그는 이지은의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제복과 그 위에 빛나는 휘장을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피 묻은 비싼 옷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무리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영혼을 후벼 팠다. 오늘 당신 같은 진짜 군인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알겠소. 당신 앞에서 군대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부끄럽소?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소. 강태식의 말에 그의 부하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가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이지은의 압도적인 무력이 아니었다. 그녀가 온몸으로 보여준 군인의 명예와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 존엄한 가치들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혹은 스스로 내버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지은은 그의 긴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동정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닌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를 향한 후배의 진심처럼 들렸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녀의 담담한 한마디가 강태식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례식장 쪽을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있는 곳이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이 아버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위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쓰레기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언젠가 지켰어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이지은의 말이 끝나자 강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택. 그 평범한 단어가 그의 굳어있던 심장을 세게 때렸다. 그는 항상 세상이, 환경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탓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여군은 그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갑자기 그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부 가리어스,
군대 시절의 기억이 몸에 밴 부하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강태식은 이지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완벽한 군대식 경례를 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행동에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었다. 길을 잃었던 군인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명예 그 자체를 마주하고 바치는 통렬한 반성이자 경의의 표시였다. 강태식은 천천히 허리를 들었다. 그는 이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빚 전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님께 그리고 따님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주차장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오만한 활기가 없었다. 대신 무거운 참회와 새로운 삶의 고민을 짊어진 남자들의 고독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지은은 홀로 남았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극도의 긴장감이 안개처럼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거대한 슬픔과 상실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채웠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깜빡거리는 방범등 아래에서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6달이라는 시간은 무심하게 또 성실하게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에도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훈련장의 흙먼지 사이로 봄 내음이 실려왔다. 이지은의 시간도 흘렀다. 그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훈련을 준비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후배들을 지도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과묵해졌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과 리더십은 더욱 강해져 있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얼음 공주라고 부르는 대신 이제 존경심을 담아 이 중사님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겪었던 깊은 슬픔을 모두가 알았기에 그 슬픔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슬픔은 그녀만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누구와도 나눌 생각이 없었다. 그저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훈련을 마치고 행정반에 들른 그녀에게 우편물 하나가 전달되었다. 발신인 주소도 없는 평범한 흰색 봉투였다. 다만 투박하지만 정성 들여 쓴 이지은 중사님 귀하라는 글씨체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부산 우체국에 소인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는 편지를 펼쳐들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지은 중사님께. 그것은 강태식에게서 온 편지였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런 편지를 보내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사님께 편지를 쓸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도우치테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강태식의 글씨는 그의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사님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는 모두 군대에서 청춘을 보냈지만 사회에 나와 길을 잃었던 놈들입니다. 힘이 전부인 줄 알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상처 주고 피 빨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님께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중사님의 모습에서 저희는 저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명예, 용기, 그리고 사랑. 중사님의 힘은 저희를 육체적으로 굴복시켰지만 중사님의 진심은 저희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중사님은 저희에게 긴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쳐 주신 은인입니다. 저는 그날로 회사를 정리하고 함께 일했던 동생들과 작은 경호업체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태산 시큐리티입니다.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한 놈은 얼마 전에 결혼해서 곧 아빠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누군가를 해치는 대신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봉한 돈은 빚을 갚는다는 그런 건방진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정당하게 번 돈의 일부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아버님께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중사님의 평온한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음만 전합니다. 중사님의 아버님께서는 하늘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멀리서나마 중사님의 길을 부끄럽지 않게 따라가겠습니다. 2026년 봄 강태식 올림. 편지가 끝났다. 이지은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감정의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지난 6달간 굳세게 막아왔던 뜨거운 무언가가 비집고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턱! 눈물 한 방울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막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충격과 슬픔으로 흘렸던 첫 번째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다. 그것은 한 맺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길 잃었던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대견함. 그리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희망.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편지에 남겼던 마지막 선물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망 복음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이 다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기적.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며칠 뒤 휴가를 얻은 이지은은 사복 차림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양지 바른 곳이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는 그녀가 놓아둔 것이 아닌 소박하지만 싱싱한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묘비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차가운 비석을 부드럽게 쓸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는 강태식의 편지를 꺼내 국화꽃 옆에 곱게 내려놓았다. 동봉되어 있던 돈은 익명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아버지, 이 편지 좀 보세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살렸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잔잔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아버지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한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녀는 대답 없는 아버지에게 한참 동안 속삭였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들, 훈련 이야기, 부대원들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참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남겨진 슬픈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딸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파랗고 드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부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부서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가장 눈부신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지은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부대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켜낼 것이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